네, 잠금 장치가 있는 공동 현관문이 없는 빌라의 경우에는 누구나 출입이 자유로운 경우가 많은데요. 출입할 때 제지를 받지 않더라도 누군가의 평온을 해쳤다면 주거 침입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한편 중고 물품 거래 과정 중에 물건의 상태 좀 보겠다던 남성이 갑자기 거래하려던 명품 시계를 낚아채 달아났습니다. 자세한 소식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 여자친구를 이제 스토킹을 했던 남성이 주거 침입 혐의로 기소된 이 사건 먼저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주거 침입인지 아닌지를 두고 재판부에서 논쟁이 치열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떤 사건입니까? 네, 사건은 2021년 6월 7월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 40대 남성이 세 차례에 걸쳐서요, 전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는데요. 이 집이 공동현관이라고 하죠. 이제 다세대 주택인데 공동현관에 별다른 어떤 잠금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런 제재 없이 일단 건물 안으로 출입이 가능한데 이 전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의 집 앞에까지 찾아가서요. 네. 물론 그 집을 열거나 억지로 그 문을 부수려고 하지는 않았지만 그 집 문 앞에 피해자의 사진을 놔두고 가는가 하면은요. 마스크에 뭐 게임은 시작되었다 이런 문구가 적힌 마스크를 놓아두고 가기도 하고 네. 이런 메시지를 남기고 가고 이런 행동들을 해서 주거 침입죄로 기소가 되었던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봉포했던 피해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되었는데 쟁점은 지금 공동현관에는 별다른 잠금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공동현관을 통해서 2층이었던 피해자의 집 앞까지 찾아와서 이렇게 메시지를 두고 사진을 올려두고 한 행위가 주거 침입에 해당할 수 있는가가 쟁점이 되었는데요. 1심과 2심 대법원의 판단이 갈리게 되었습니다. 네. 1심에는 벌금 500만 원, 그러니까 유죄가 선고가 되었는데 네. 2심에서는 이제 공동 출입 현관에 별다른 잠금 장치가 없었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서 무죄가 선고되었는데 이번에 대법원에서는 이 원심을 파기환송하면서 주거 침입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지게 된 것이죠.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1심에서는 이제 유죄가 선고됐고 2심에서 무죄, 그리고 대법원에서 다시 뒤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봐야 되죠? 네, 이 부분이 사실 주거 침입죄의 인정에 있어서 항상 쟁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네. 주거 침입이라는 것이 결국 어떤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경우에 인정이 될 수 있는 그런 범죄인데요. 네. 1심에서는 이와 같이 지금 공동현관에 별다른 잠금 장치가 없었다고 해도 이 지금 피해자와 이 전 여자친구와 전 남자친구였던 이 관계를 고려할 때 이렇게 집 앞까지 찾아와서 사진을 놓아두고 가는 행위 자체가 극도의 불안감을 유발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행동이 반복된다면 내 집 안에 지금 들어와 있진 않다고 해도 집을 들어간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을 정도의 공포감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거의 평온이 깨졌다고 보아서 주거 침입의 유죄가 인정이 되었고요. 하지만 2심에서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네. 2심에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출입에 어떤 경비원이 서 있다거나 잠금 장치가 되어 있어서 출입을 금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제재 없이 지금 이 건물에 출입을 했고요. 실제로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주거 침입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는데요. 오늘 대법원에서는 이 2심의 취지에 대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네. 그 근거를 보자면은 이 다세대 주택 주변에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었고 CCTV 촬영 중 이런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주차장에는 외부 차량 뭐 주차 금지 이런 멘트들이 붙어 있었는데 통상적으로 이런 문구들, 경고성 문구 등 외부인의 출입을 금한다는 경고성 문구들을 통해서 누가 정말 지키고 있지 않아도 이 건물은 기본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고 있다는 내용 자체를 이제 공표하고 있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별도로 잠금 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외부인의 출입을 금한다는 그런 문구들이 곳곳에 붙어 있었던 만큼 이 공동현관에 아무런 제재 없이 출입하였다고 해도 이미 이것은 주거의 평온을 깬 것이다라고 보았고요. 또 한 가지 더 주목할 지점은 이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성에도 좀 초점을 맞췄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사진을 놓아두고 뭐 이런 뭐 게임은 시작되었다 문구를 집 앞에다 붙여놓는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극도의 공포심을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언제든 내 집을 찾아올 수 있다는 그런 공포심을 유발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주거의 평온도 깨트린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사진을 놓아둔 전후로 해서 어떤 음란한 내용이 담긴 문자라던가 협박성 문자가 보내진 그런 사정까지 더해서 본다면은 네. 이는 주거의 평온을 깨친 것이다라고 봐요.
가서 대법원에서는 주거 침입죄가 다시 또 인정이 되게 된 것이죠. 네. 주거 침입 혐의로 재판을 받는 경우에는 1심과 2심의 판단의 기준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예전에도 좀 비슷한 판례를 봤을 때 집주인이 세입자의 집에 들어갔는데 이것도 주거 침입으로 인정됐던 기억이 납니다. 네. 앞서서 이제 주거의 평온 얘기를 좀 해주셨잖아요. 주거 침입이다 아니다 그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주거 침입죄는요. 이제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그런 주거라던가 뭐 선박, 이런 건축물 이런 곳에 침입을 하는 경우에 그래서 주거의 평온을 깨치는 경우에 인정이 되고 있고요. 우리 형법에서는 주거 침입에 해당하게 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남의 집에 들어가게 되면은 주거 침입이 인정이 되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은 뭐 도둑이 뭐 강도를 하려고 뭔가를 훔치려고 어떤 주거에 들어갔다면 주거 침입이 인정되겠구나. 이 부분은 좀 직관적으로 좀 인정이 되는데 네. 사실 굉장히 여러 태양의 사례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남편과 내연 관계에 있는 내연녀가 이 부인, 네. 본 부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 남편과 부인이 같이 살고 있는 집에 들어간 경우에 과연 이거는 부인 입장에서는 주거 침입인가 아닌가 이를 놓고도요 판례가 여러 가지로 갈려 있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요. 네. 뭐 무인 매장이라고 하죠. 요즘 무인 매장이 많이 있는데 이 무인 매장에 어쨌든 어떤 다른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에 주거 침입이 되냐 안 되냐 했을 때 주거 침입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거의 평온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놓고 봤을 때 이 주거의 평온이라는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호하다고 네. 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절도를 위해서 범죄를 위해서 그 집에 들어간 그런 좁은 개념이 아니라 주거 침입은 굉장히 넓은 개념을 포함하고 있어서 판례가 1심과 2심과 대법원이 계속 공방을 이어가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본다면 이 주거 침입의 행태가 굉장히 널리 규정이 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사안이 개별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 이번 사안만 하더라도 공동현관까지 침입을 했지만 사실 공동현관만 침입을 해도 주거 침입죄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은 반복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거 침입은 이렇게 좀 여러 가지 행태들을 고려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스토킹 범죄와 사실 주거 침입이 많이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문을 따고 억지로 개폐해서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위협을 잠재적인 위협을 가하는 그런 경우라도 좀 주거 침입을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 요즘의 추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중고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고가의 명품들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제주도에서도 비슷한 도난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제 정말 눈 뜨고 코 베인 그런 네. 상황이었습니다. 요즘 중고거래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중고거래라고 한다면 통상적으로 뭐 보통 아이들 전집이라던가 뭐 아기 용품들 이렇게 좀 소소한 것에서부터 네. 시작을 한다고 많이들 알고 계셨는데 요즘은 중고거래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면서요. 고가의 물품들도 중고거래를 통해서 굉장히 활발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액의 시계가 문제가 되었는데요. 지금 영상에서도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 아주 고가의 시계를 중고거래를 하기로 하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약속을 잡게 된 겁니다. 그 약속을 하고 이제 이 만나서 거래를 하기로 한 장소에 나갔는데 네. 시계 좀 확인하겠다라고 하고서는 이 가해자가 좀 시계의 물품을 좀 보는 척 하더니 그 자리에서 이렇게 갖고 도망쳐 버린 겁니다. 네. 이 거래를 하려고 하셨던 피해자분은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는 상황이죠. 이렇게 CCTV에 이 범행 현장까지도 그대로 잡히게 되었는데요. 이 가해자는 이렇게 시계를 들고 도망가서 뭐 전당포 등에 팔려고 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2시간 만에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도주한 지 2시간 만에 붙잡혔고 보니까 이제 같이 혼자 기획하고 벌인 일은 아니었던 걸로 나타났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시민분들이 불안해하고 대비책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공범도 있었습니다. 네. 이제 공범들과 함께 범행 대상이나 장소도 이제 물색을 한 것 같은데 이 공범들도 순차적으로 다 모두 검거가 현재 된 상태입니다. 이 사안에서 볼 수 있듯이요. 중고거래 시장이 워낙 커지고 또 요즘은 고가의 물건들도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정말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다양한 중고거래에 문제가 발생하는 유형들을 분석해 보면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비대면 택배 발송 거래일 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리 돈은 받고 물건은 보내주지 않는다던가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하고요. 하지만 대면 거래라고 해서 모두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처음 보는 사람을 어떤 장소에서 대면하게 되는 것이 또 돈이 오가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절도 사건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다른 물품을 전달함으로써 사기 사건 이런 것들이 정말 취약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도 비대면 거래보다는 대면 거래가 좀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지만 대면 거래를 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요. 좀 유동 인구가 많은 그런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을 하는 그런 곳에서 하는 것이 네. 좀 더 안전할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파출소 앞에서 이제 중고거래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고 네. 어떤 파출소에서는 그 앞에 중고거래 존을 따로 마련해 두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런적으로 중고거래는 사실 순기능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장려할 측면도 있지만 범죄에 있어서 취약한 부분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 중고거래 시장이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거래의 안전 측면 여부, 안심 거래라던가 이렇게 정해진 장소에서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보충적인 이런 제도들이 좀 마련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은요.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상황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며칠째 걸쳐서 현장 점검을 완료를 했거든요. 현장 점검이 왜 중요한지 우선 궁금하고 지금의 속도로 봤을 때 실제로 이제 면허가 정지되는 사례가 이달 안에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궁금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현장 점검에 굉장히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도 그럴 것이요. 이제 업무 개시 명령이 내려진 상태잖아요. 의료법에 따라서 일단 진료 유지 명령이 일단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다 전공의들이 이제 병원을 떠났기 때문에 업무로 돌아가라,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린 상태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이후의 절차를 지금 취하겠다,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하고 적용하겠다 이렇게 밝힌 만큼 3개월 면허 정지 등의 처분이 있으려면 실제로 업무 복귀 명령을 위반했다는 부분이 확인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를 위해서는 이제 실태 파악이 가장 중요하고 이후에 있을 사실은 업무에 복귀했었다라는 그런 말이라던가 아니면은 제대로 이런 부분이 집계가 되지 않아서 정보가 틀릴 경우에는 이 제도를 다시 한번 반복해야 되는 이 사태를 다시 한번 반복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는 사전에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이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이다. 이런 부분을 강조할 필요성도 충분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절차상으로도 누가 업무에 복귀했고 누가 복귀하지 않았는지를 가리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이제 병원 측에다가 요청을 통해서 해당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았다는 확인서 등도 지금 수취했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후의 법적 처분 단계의 어떤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한 그런 절차로서 이렇게 현장 점검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면허 정지 처분 3개월 하겠다 이렇게 정부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는 상태잖아요. 네. 이 면허 정지 처분이라는 것이 이제 시작을 해서 사전 처분, 면허 정지 사전 처분 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고 하는데 보통 이제 발송을 받고 의견을 청취하는 기간이 2주 정도 소요가 된다면 기계적으로 적용을 해 본다면 이 처분을 받고선 어떤 면허 정지까지 가는데 2개월에서 최소 4개월, 그러니까 2주에서 4주, 그러니까 2주에서 한 달 정도는 소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미니멈이라고 하죠. 가장 최소한의 기간을 잡았을 때 적어도 2주에서 한 달 정도는 소요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사실 기계적으로 적용이 된다면 이번 달 안에도 면허 정지 처분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적법한 송달이 됐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고 숨바꼭질실 그러니까 사전 처분 통지서를 받지 않고 피한다거나 한다면은 시일이 더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이번 달 내에도 처분이 가능할 수는 있겠으나 현실적으로는 충분히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앞서서 사직 전에 이제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 이런 게시글이 올라와서 논란이 된 바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경찰이 이 작성자의 신원을 특정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작성자인지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거쳤다는 소식도 전해드렸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누가 작성했는지 그 작성자가 특정이 되었습니다. 이 해당 게시글이 이제 의료인들
의료진들만 접속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에 올라왔다고 해서 문제가 되었고 그 내용을 보자면은 병원을 이제 이탈하고 사직을 하고 나올 때 어떤 그런 병원 자료들을 좀 흐트러 놓고 나중에 업무에 있어서 지장을 줄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나와라. 사실 이런 내용이 담긴 게시물이었는데요. 특정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제 의대생이 작성한 것으로 이제 의대생, 대학생이 작성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제 소환 조사를 한다고 밝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는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업무방해 혐의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게시글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병원에 있어서 업무에 있어서 지장을 받은 바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의도로 이런 목적으로 이런 글을 작성하게 되었는지 뭐 공범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